자, 2016년 기출문제 해설 보겠습니다. 1번 귀인 이론인데요. 귀인 이론은 우리가 그 켈리의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1번 먼저 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귀인 이론은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의 운과 맡은 과업의 성격 탓으로 귀인하는 것이고, 외적 귀인은 행위자의 외향적 성격, 대인관계 영향으로 귀인하는 것이다. 이게 두 개가 바뀐 거죠. 내부 귀인이 그 어떤 외향적 성격 혹은 뭐 대인관계 영향 이런 거에 자기한테 귀인하는 거고, 외부 귀인은 뭐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의 운과 맡은 뭐 과업의 탓 이런 걸로 이제 과업의 성격 탓 이런 걸로 외부에 귀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 귀인에 그 비슷한 게 뭐냐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통제 위치라고 있는데, 통제 위치도 보면 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통제 위치에 내재론자하고 외재론자가 있는데, 내재론자는 주로 이제 자기 내부에다가 성공과 실패를 전부 다 내부에다 귀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재론자는 전부 다 밖에다 귀인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전부 다 밖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켈리의 귀인 모형에 보면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합의성이라는 건 그 앞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합의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A군이 영어 시험을 못 봤는데 그 합의성이 높으려면 이제 다른 사람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성이 높으면 A군만 못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합의성이 이게 높은 상황이죠. 높으면 이제 내부에 귀인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요번에 그 시험이 좀 어려웠구나 이렇게 이제 외부에 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3번 이건 맞았죠. 근원적 귀인어로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외적 요인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행위자의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오류이다. 그렇죠. 근원적 귀인 오류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귀인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제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사람 내부에다 귀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뭐 학생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이제 자리를 양보 안 하고 있으면, 그 학생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라거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저런 뭐 못 배워 먹은 젊은이가 있나 뭐 이렇게 이제 귀인하는 거죠. 이걸 이제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게 밑에 있는 그 자존적 편견은 여기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사건의 결과를 실패를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학습으로 지각하여 실패를 행위자의 자신의 탓을 귀인하는 오류이다. 이건 아니고요. 자기의 이제 성공을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자존적 편견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은 내부에 귀인하고 자신의 실패는 이제 외부에 귀인하는 것을 자존적 편견이라고 하죠. 5번의 켈리의 귀인 모형에서 특이성, 이게 이제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인데 합의성하고 특이성하고는 그 같이 움직여요. 같은 방향으로. 그게 이제 합의성이 높으면 외부 귀인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특이성이 높으면 외부 귀인이죠. 특이성이라는 것은 그 A군의 영어 시험 점수를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그 행동에 그 다른 과목 점수하고 비교하는 걸 우리가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특이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A군이 영어만 못 본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못 봤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 특이성이 높다는 것은 A군이 영어 시험만 못 보고 나머지는 다 잘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다른 과목은 다 잘 봤는데 영어만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영어가 어려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 귀인하는 거죠. 2번 볼까요? 학습 및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엘더퍼의 ERG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동기부여 과정 이론이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ERG 이론, 뭐 이요인 이론 이런 것들은 다 내용 이론이죠. 과정 이론은 세 가지, 이건 꼭 알아두셔야죠.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죠. 2번 강화 이론에서 긍정적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와 negative reinforcement, 이게 reinforcement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고, 3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유의성은 뭡니까? 유의성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n부터 n 값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보상에 대해서 느끼는 그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 있는 거는 뭐 완전 틀리게 써놓으셨어요. 행위자의 성장 욕구가 높을수록 크고 존재 욕구가 높을수록 작으며 수단성에 영향을 미친다. 뭐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다음에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성장 욕구의 충족이 좌절되었을 때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좌절 퇴행의 과정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뭐 좌절 이 매슬로우는 초창기 이론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이제 안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뒤에다가 그 엘더퍼란 사람이 이 욕구가 좌절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 넣은 거죠. 좌절 퇴행 과설은 이제 엘더퍼의 ERG 이론에만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거죠. 5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순서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 이것도 뭐 완전 틀린 거죠. 공정성 이론에서 일단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그 다루고 있는 공정성이 분배적 공정성만 다루고 있어요. 그 distributive justice라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공정성 이론은 그 패스틴저의 인지 부조화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만스의 분배적 정의라는 개념을 두 개를 이제 섞어가지고 아담스가 만든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3번 볼까요? 리더십. 가장 적절한 것은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 두 가지는 뭐 꼭 알아두셔야죠. 나머지 지적 자극이나 이상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인 거죠. 예전에는 그 두 가지는 서로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은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그 보완적인 관계로 봅니다. 이제 기본적인 리더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추가로 변혁적 리더십까지 갖고 있으면 정말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보고 있죠. 2번 피들러의 리더십 모형은 리더를 둘러싼 상황을 세 가지죠. 리더 구성원 관계 여기 순서는 좀 틀렸지만 뭐 리더 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화 정도, 리더의 직위 권력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뒤에 있는 뭐 부하의 성취 욕구라든가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아니죠. 브룬과 예튼의 리더십 모형은 리더십 스타일을 리더와 부하의 관계의 질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나눈다. 아니죠. 브룬과 그 예튼 혹은 뭐 거기다가 예고, 제이고라는 사람까지 추가해가지고요. 리더십 모형은 리더십 스타일을 5개로 나누죠. 5개. A1, A2, C1, C2, G2 이렇게 해서 이 리더십은 사실 그 브룬과 예튼의 리더십 모형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의 참여 정도를 결정할 때 A1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 끝에 있는 G2를 써야 될 것인지 그때 이제 그 사용하는 거죠. 딱 그러니까 의사 결정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 거죠. 허쉬와 브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를 부하의 능력과 의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여 네 가지로 나눴다. 그렇죠? 능력 있다 없다, 의지 있다 없다. 이게 두 가지 곱해지니까 네 가지인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블레이크와 머튼은 1.1 리더를 이상적 리더십 스타일로 규정하였다. 1.1이 아니라 9.9겠죠. 9.9. 4번은 뭐 이게 너무 쉬운 거라. 네. BSC의 네 가지 관점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당연히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네 가지는 해당이 되고 5번째 사회적 책임 관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5번 조직에서 기술에 관한 설명. 우리가 이제 기술과 그 조직 구조 간 연구에 우드워드가 있고 페로가 있고 톰슨인데 이게 다 나왔죠. 페로에 따르면 장인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는 과업의 다양성이 낮으며 발생하는 문제가 비일상적이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우리가 그 페로의 기술 분류를 한번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왼쪽 상단이죠. 그 크래프트라고 해서 과업의 다양성이 낮고 문제 분석 가능성 둘 다 낮으면 그게 바로 이제 장인 기술이죠. 1번은 맞고요. 톰슨에 따르면 집합적 상호의존성 이건 이제 상호의존성 제일 낮은 거죠. 집약형 기술을 사용하며 이건 아니네. 그렇죠? 이게 집합적 상호의존성은 우리가 어떤 기술 사용하냐면 중개형 기술 사용합니다. 미디에이팅 테크놀로지 은행 같은 데죠. 어쨌든 집약형 기술을 사용하여 부서 간 상호 조정이 필요하고 표준화 규정 절차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맞게 고치려면 집합적 상호의존성 대신에 교호적 리사이프로컬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겠어요. 어제는 2번이 틀렸네요. 우드워드에 따르면 연속 공정 생산 기술, 유닛, 매스,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 하는데 프로세스 얘기하는 거죠. 정유 공장 같은 거. 산출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고 기술 복잡성 저중고로에서 제일 높은 거니까 기술 복잡성은 높고요.
산출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이제 뭐 시간당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출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3번도 맞네요. 페로에 따르면 공학적 기술 둘 다 높은 거예요. 과학의 다양성도 높고 분석 가능성도 높은 거죠. 4번 맞고요. 페로에 따른 비일상적 기술, 이게 오른쪽 상단입니다. 사용하는 부서는 과학의 다양성이 높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과학의 다양성이 높으니까 과학이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아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분석이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페로의 기술 분류 저기 2 곱하기 2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일상적 기술은 좀 기계적인 게 가까운 게 좋고요. 조직 구조가. 비일상적 기술은 그건 이제 유기적에 가까운 게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우드워드하고 페로의 차이는 뭐냐? 우드워드는 이제 회사 전체가 사용하는 기술이고 페로가 분류하는 거는 회사의 부서 수준의 기술이죠. 이게 디파트먼트 레벨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코퍼레이트 레벨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그 기술의 분류 수준이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6번 문제 이건 뭐 쉽네요. 직무 평가는 뭐 전부 다 모든 교과서에 4가지만 나와 있어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당연히 1번이죠. 요소 비교법. 요소 비교법이 사실은 그 제일 그 키 단어가 되는 것은 키 잡입니다.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해서 이제 기준 직무하고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직무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점수법이에요. 점수법. 왜냐하면 이제 점수법이 각 요소별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연속형 척도로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점수당 뭐 금액을 이렇게 얼마를 곱해서 뭐 금액을 산출하기도 좋고 한 거죠. 이 요소 비교법은 그건 이제 기준 직무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열법 분류법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뭐 상대적인 중요성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뭐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점수법이고 시험에 많이 나는 건 이제 보시다시피 요소 비교법이 시험에 잘 납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강제 할당법 그거는 이제 직무 평가 그 방법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 인적 자원 관리에는 평가가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직무 평가고 하나는 인사 평가예요. 하나는 이제 직무를 평가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평가 대상이 다르니까 이게 뭡니까? 평가 요소도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여기 있는 강제 할당법, 중요 사건 기술법, 행동 기준 평가법, BARS,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이죠. 사람 평가는 이제 특성, 그다음에 행동, 그다음에 결과물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고요. 직무 평가 요소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죠. 노력, 그다음에 숙련 노력, 책임, 뭐 작업 조건 다른 말로 뭐 직무 환경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7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급은 종업원이 맡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 종업원에다가 이제 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종업원 당신 근속연수 몇 년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직무급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에 그래서 뭐 똑같은 직무를 하면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의 원칙 아시죠? 그걸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려면 직무에다가 돈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직무급 잡 베이스 페이죠.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받는 임금 수준을 타 기업 종업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임금의 외부 공정성.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임금 제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건데 이 공정성 확보는 이제 사람들은 임금의 공정성을 이제 회사 바깥에 있는 자기하고 이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분이 회계사라고 하면 다른 회계법인의 여러분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신입회계사라고 하면 다른 회계법인의 신입회계사하고 비교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이제 다른 뭐 그 직급의 회계사 혹은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스텝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이제 내부 공정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계사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회계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하고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회계법인 내부 공정성은
그거는 그 회계사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텝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공정성은 회계사들 내에서도 뭐 근소결소라든가 뭐 성과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임금 차등하는 게 개인 공정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2번에 있는 거는 이제 맞는 거죠. 임금 수준 외부와 비교하는 거. 해당 기업 내 종업원 간의 임금 수준 격차는 임금의 내부 공정성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공정성하고 국내 임금하고는 딱 맞추기 어려운데 저기 미국에서 하는 직무급으로 따지면 미국은 이제 임금의 내부 공정성 확보하려고 직무 평가를 해서 직무급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 임금이 보통 정해져 있어서 뭐 이런 일을 하면 이제 저 다른 회사 가면 얼마를 받는지 그런 걸 가지고 외부 공정성 확보하죠. 외부 공정성 확보하는 방법은 시장 임금 조사죠.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스킬 베이스드 페이니까 이제 스킬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업의 임금 체계와 임금의 내부 공정성은 해당 기업의 지불 능력, 생계비 수준, 노동 시장에서 임금 수준에 결정된다. 이거 5번이 틀렸죠. 해당 기업의 지불 능력 이건 이제 임금의 상한선, 생계비 수준은 이건 하한선, 노동 시장의 임금 수준은 평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임금 수준 결정한 요소죠. 임금 수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그 인적 자원 관리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을 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수준도 이제 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체계하고 임금의 내부 공정성하고 여기 있는 뭐 이런 뒤에 있는 것들하고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8번 인사 평가와 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심화 경향. 중심화 경향은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중심적인 행동 특질을 가지고 피평가자의 나머지 특질을 평가하는 경향이다. 이거 뭐 전혀 아니죠. 중심화 경향은 이제 점수를 이렇게 분포를 봤을 때 가운데다가 다 몰아준 분포라는 게 여러분 이제 뭐 정규 분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 이런 거를 이제 중심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건 사실 뭐 평가자가 피평가 중심적인 행동 특질을 가지고 중심 특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이건 인상 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우리 저 회계사 시험에는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화 경향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인사평가의 실용성 및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대화 경향, 중심화 경향, 후광 효과, 최근 효과, 대비 효과를 지표로 측정해야 된다. 실용성 및 수용성이 아니라 이건 사실 뭐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인사평가 그 점수가 이제 오염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신뢰성의 문제죠. 신뢰성. 시험 재시험 방법, 내적 일관성, 그다음에 양분법은 선발 도구의 신뢰도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3번이 맞죠. 우리가 이제 내적 일관성은 보통 잘 안 배우는데 내적 일관성은 이제 양분법 측정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책마다 따로 돼 있기도 하고 이게 뭐 그냥 그 양분법을 하는 방법 중에 뭐 내적 일관성이라는 걸 이제 측정할 때 양분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한데 여러분은 뭐 내적 일관성도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번이 맞고요. 신입사원의 입사 성적과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직무 태도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은 선발 도구의 현재 타당도를 측정하는 거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predictive validity가 있고 그 타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criterion related validity가 있고 기준 관련 타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content validity 내용 타당성이 있고 construct validity가 있는데 그 기준 관련 타당성에는 이제 concurrent validity하고 predictive validity가 있는데 그게 기준 관련 타당성이라는 게 이제 그 입사 시험 점수하고 그 성과 간의 관계를 그거를 이제 기준 관련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그 측정을 하려면 입사 시험 성적과 그다음에 성과 나중에 이제 인사평가한 성과 점수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이제 한참 신입사원 점수, 시험 점수, SSAT 점수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과 점수 나오면 그때 이제 측정을 하면 예측 타당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바로 알고 싶으면 이제 당연히 지금 성과 점수가 있는 뭐 대리나 과장급 사원에게 요번에 이제 신입사원용 시험을 보게 해야 되겠죠. 그걸로 이제 우리가 concurrent validity 현재 타당도 혹은 뭐 동시 타당도 이렇게 보통 경영학에서는 concurrent 동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교수님들마다 뭐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시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좀 관용성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4번은 좀
틀린 거죠. 네. 그다음에 저 예측 타등도가 와야 되고요. 4번은 5번에 인사평가의 신뢰성은 특정의 평가 도구가 얼마나 평가 목적을 잘 충족시키냐에 관한 것이다. 이게 신뢰성이 아니라 그 타당성이죠. 타당성. 네. 신뢰성은 뭐 어떤 거를 측정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측정하더라도 그 측정하려는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점수가 이제 일관되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측정치 일관성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인사조직에서는 이제 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있다가 마케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케팅 볼까요? 9번 세분 시장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건 모두 몇 개인가? 다 맞습니다.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시장에 뭐 어떤 사람이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그 사람의 프로파일 이런 걸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되고 비해 이제 규모의 실체성 시장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접근 가능성.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접근을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분 시장 내 같은 세분 시장 내에서는 동질적이어야 되고 세분 시장 간에는 이질적이어야 되는 거죠. 약간 같은 그 덩어리 내에서는 특성이 좀 동질적이고 덩어리 간에는 좀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하는 그 통계 분석 방법을 우리가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군집 분석의 그 컨셉을 이용하는 게 이제 시장 세분화인 거죠. 그래서 9번은 5번이고 정답이 10번 신제품 확산. 이건 이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근데 뭐 로저스의 그 수용 곡선 이런 거는 확산 신제품 수용 곡선 이런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이제 이용해서 풀어야죠. 상대적 이점, 단순성, 커뮤니케이션 가능성, 부합성은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신제품 특성 요인에 포함된다. 그죠? 뭐 이게 정답인데 사실 뭐 이런 문제는 처음 등장하면 나머지 것들을 보고 이제 그게 좀 틀리면 뭐 그 1번을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로저스는 수용이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소비자를 4개로 나눈 게 아니라 5개로 나눴죠. 그래서 처음에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그다음에 이제 레가드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눴죠.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연구 보고 그 옥수수 신품 농부들이 원래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농부들이 그 어떻게 그 새로운 품종을 이제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한 게 있어요. 그 연구를 보고 이제 로저스가 이렇게 집단을 구분한 거죠. 수용 시점에 따른 소비자 유형에서 조기 다수자는 혁신 소비자 바로 다음이다. 아니죠. 그 이노베이터 다음에 이제 얼리 어답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얼리 마저리티가 오는 거죠. 기술의 기술 표준화되면 신제품 확산이 더 빨리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표준화가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산 제품이 나중에 좀 기술적으로 표준화가 안 돼서 표준화된 기술이 아니면 그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들이 있다고 합시다. 저도 예전에 이게 소니 MD랑 미니 디스크란 걸 샀었는데 그게 이제 뭐 기술 표준이 안 됐어요. 예, CD를 뭐 사실 품질은 더 좋았지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거 우리가 뭐 그 거기다 넣어서 들을 만한 뭐 타이틀 이런 걸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표준화가 되면 예를 들면 요즘에 모든 그 무선 기기들이 전부 다 블루투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표준화가 되니까 블루투스 무슨 뭐 그냥 포터블 스피커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키보드라든가 뭐 전부 다 블루투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확산이 빨리 되고 있는 거죠. 확산 곡선의 기울기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네, 제품마다 이게 똑같은 거는 뭐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거는 뭐 굉장히 빨리 반짝하는 것도 있고 서서히 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제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품은 핵심 제품, 실제 제품, 확장 제품과 같이 3가지 수준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한 가지 제품이 3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코어 프로덕트, 예를 들면 뭐 자동차는 핵심 제품 차원은
그 이동 수단이라는 거죠. 실제 제품 눈에 보여지는 거. 확장 제품 차원은 이제 뭐 AS 같은 거죠. AS라든가 뭐 장기 저리 할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확장 제품 차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제품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수준 혹은 이게 차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2번 선매품은 브랜드 충성도가 강하며 브랜드 대항과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전문품이죠. 네,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건 전문품입니다. 전문품.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품은 그 브랜드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뭐 부자들이 벤틀리에 살아갔다가 이제 벤틀리가 없으면 기다리죠. 예, 그렇죠. 예, 벤틀리 살아갔다가 없으면 뭐 딴 거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사는 거죠. 이게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고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제품 라인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의 집합이다. 그렇죠. 제품 라인. 예를 들면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뭐 세단, 쿱, 뭐 로드스터, SUV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사이즈 형태가 좀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품 라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향 확장, 다운워드 라인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션이라는 게 이제 원래 있던 브랜드를 익스텐션 옮기는 건데 어디로 옮기냐? 같은 그 카테고리 내로 옮기는 거죠. 근데 이제 다운워드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면 이제 한 급 아래 제품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신제품이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죠. 뭐 희석 효과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우리 회사의 브랜드와 다른 회사 브랜드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걸 코 브랜딩, 공동 브랜드. 이제 두 회사가 그 브랜드를 이제 같이 쓰는 거죠. 두 회사 브랜드를 하나의 제품에 같이 넣는 거를 이제 코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코 브랜딩. 공동 브랜드라고 해서 이게 그 저한테 질문을 패밀리 브랜드하고 이제 같은 거냐 하는데 그 전혀 아닌 거죠. 패밀리 브랜드는 그냥 브랜드 한 개를 여러 개 제품이 쓰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제품에 두 회사의 브랜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12번 가격 관리에서 아래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500원 가격 인상이 5,000원짜리 제품에서 크게 여겨지는 반면 5만 원짜리 제품에서는 작게 여겨진다. 그렇죠. 이건 이제 베버의 법칙 혹은 뭐 웨버의 법칙이죠. 웨버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자극이 어떤 거냐? 5,000원짜리에서 500원은 10%이기 때문에 어이구 이게 막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5만 원 베이스에서 500원 인상은 1%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크게 지각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웨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버의 법칙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웨버 상수 K가 뭐 0.1이다. 그러면 그게 0.1이 10%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0원짜리 5,000원짜리 같은 경우에 이제 500원까지 가격 인상은 사람들이 이제 지각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00원 넘어가면 지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번의 JND가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는 그 JND라는 게 우리가 이제 JND라는 게 뭡니까? 가격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최소의 가격 변화폭을 우리가 JN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베버 상수가 0.1이면 5,000원 베이스에서는 그게 5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인상을 할 때는 JND 밑으로 인상을 하면 되고 인하를 해서 아주 그 소비자들의 탄력적 반응을 얻어내려면 JND 아래로 해야 되는 거죠. 아래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PB 브랜드가 있어요. PB 브랜드는 그냥 매니팩처러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좀 낮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JND를 근거로 해서 JND 아래쪽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매니팩처러 브랜드보다 훨씬 더 그 저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는 거죠. 중고 가격은 뭐 사람들이 뭐 그 가격이 비싸다 싸다 고저에 판단하는 기준 가격이고요. 가격 품질 현상은 프라이스 퀄리티 어소시에이션 이건 이제 가격이 비싸면 품질도 좋을 거야. 사람들은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이제 품질을 가늠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심하면 심할수록 비싸게 할수록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 퀄리티 어소시에이션 이거 소비자들이 아주 강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고가격 정책을 쓰는 게 좋은 거죠. 유보 가격은 산다 안 산다 구매를 이제 유보하는 가격이니까 이제 소비자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불을 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유보 가격이라고 하죠. 13번 이게
논리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광고 예산 결정 방법은 다음 중 뭐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하지만 현실 쓰기 어려운 게 목표 과업법입니다. 목표 과업법.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인 광고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과업을 결정하고 그 과업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추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데 사실 뭐 이런 걸 이제 달성을 하려면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 광고를 하면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이긴 하죠. 매출액 비율법은 이제 매출액 그 목표로 한 매출액 대비 얼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가용예산 할당법은 어포더블 메소드는 이거는 회사가 이제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광고를 그 투자가 아니라 이제 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경쟁자 기준법은 이제 경쟁자하고 같은 비율을 쓰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경쟁자 기준법은 같은 비율이죠. 비율. 같은 금액을 쓰면 1등을 하고 똑같은 금액을 쓰려고 하면 뭐 꼴찌 회사는 뭐 매출액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전년도 광고 예산 기준법. 그건 뭐 전년도 광고 예산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방법이겠죠. 14번 유통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VMS, Vertical Marketing System에서 소매상 협동조합은 관리형 VMS. 관리형 VMS는 사실 형태가 뭐 이름에 오르내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게 계약형이죠, 계약형. 소매상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라 이게 세 가지가 이 계약형 VMS에 포함되죠. 1번 틀렸고 거래 규모가 작고 거래가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면 이게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맡기니까 당연히 뭡니까? 독립적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거래 규모가 작고가 아니라 아주 잦아요. 프리퀀시티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뭐 굉장히 많아요. 수량도 많아.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유리하면 직접 하는 게 좋고 직접 하니까 이제 통합적 유통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으면 누구한테 맡겨야죠. 2번도 틀렸고 3번 유통 경로 갈등의 원인 세 가지죠. 영역 불일치, 지각 불일치, 목표 불일치 딱 세 가지가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경로 구성원들이 다르게 인식을 다르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지각 불일치로 인한 갈등입니다. 영역 불일치는 이제 영역이 아주 명확하지 않아서 이건 뭐 좋은 건 서로 하려고 하고 막 안 좋은 건 서로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일이죠. 목표 불일치는 이제 그 뭐 제조업체는 좀 이렇게 빠른 시장 확산 이런 걸 해서 이제 저가 정책을 펴려고 하는 도매는 단기 이익을 획득하려고 좀 비싸게 팔고 싶고 막 이런 경우에 생기는 갈등이죠. 15번 이건 좀 어려운 게 났어요. 피시바인 확장 모델은 합리적 행동 이론의 토대를 두고 개발된 것이다. 이 모델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사실 이제 A가 긴가민가인데 이게 맞습니다. 이제 이 구매 행동 의도를 통한 구매 행동의 예측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구매 행동의 의도를 측정하는 거죠. 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 피시바인 확장 모형하면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보통 이게 두 개만 따지는데 이게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 행동의 의도가 그게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동의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바꾼 게 그게 바로 이제 피시바인 확장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과 관련된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가 아닌 대상에 대한 태도. 이건 이제 잘못됐죠. 그 태도, attitude를 측정하는데 attitude toward an object,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태도,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이거는 그냥 피시바인 모형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피시바인 확장 모형에서는 attitude toward the behavior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제품보다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 나는 이제 페라리는 좋지만 내가 이제 페라리를 구매하는 행위 그거가 어떠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는 그게 반대로 돼야 되죠.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대상과 관련된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 이렇게 하면 맞는 거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틀렸고요. 주관적 규범은 이제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용인해 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주관적 규범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중심 경로, 주변 경로는 그거는 뭐 이게 패티와 카치오퍼의 그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M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는 A와 C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6번 마케팅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당성. 우리 사실 뭐 앞에서 선발 도구에서 타당성은 배웠고요. 마케팅 조사에는 뭐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앞에서 배운 거니까 이제 배우질 않은 거죠.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적 집단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 다음에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는 기술 조사 방법에 포함된다. 이게 기술 조사는 우리가 시장을 있는 그대로 어떤 뭐 기술하기 위한 방법이어서 아니죠. 이건 이제 탐색 조사입니다. 탐색 조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을 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시장에 대해서 스터디하려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게 탐색 조사 방법입니다. 2번이 틀린 거죠. 척도에 따라 변수가 갖게 되는 정보량의 크기는 서열 척도보다는 등간 척도가 더 크다. 그렇죠. 우리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네 가지 척도가 있는데 이 명목에서 비율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숫자에 담긴 전부 다 숫자인데 그러니까 척도라고 하죠.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단순 무작위 표본수 SRS 이게 제일 하기 어렵죠. 네. 클러스터 SRS Simple Random Sampling 그다음에 이제 그 클러스터 샘플링 이 두 가지는 이제 확률이죠. 이거 외에도 뭐 스트래티파이드 층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체계적 표본 추출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네. 조사 현장의 오류와 자료 처리의 오류는 관찰 오류에 포함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그 마케팅 조사에서 발생할 수 오류에는 표본 오류하고 비표본 오류가 있는데 표본 오류는 그냥 이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뽑았을 때 생기는 오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표본 오류를 없애려면 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표본 오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표본 오류에 이 관찰 오류와 비관찰 오류가 있는데 관찰 오류는 여기 보시다시피 조사 현장의 오류와 자료 처리의 오류고 비관찰 오류에는 불포함 오류하고 무응답 오류가 있는데 이게 시험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표본 오류에 두 가지 그 두 가지에 각각 또 두 가지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험 직전에 아주 스파성이라도 좀 이렇게 외워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6개를 8개를 또 봤고요. 잠깐 있다가 또 8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운영 관리 8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생산 서비스 공정 및 설비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치 공정은 어셈블리 라인, 조립 라인 공정에 비해 일정 계획 수립 및 재고 통제가 용이하고 효율성이 높다. 두 개 반대로 됐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조립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뭐 라인 밸런싱 이런 거에서 주기 시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뭐 1분에 몇 개 생산이 되냐 뭐 이런 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1분에 예를 들면 뭐 1분에 1개가 생산된다고 하면 1시간에 60개 생산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8시간 일을 하면 480개 생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500개라고 잡고 하루에 예를 들면 1000개를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산 계획, 어이구 2교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짜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인 공정은 배치 공정에 비해 용이하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make to order하고 make to stock이 있어요. make to order는 이제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거고 주문 받아서 그때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make to stock은 그 이제 주문 받아서 만들기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ake to stock에서는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리 만드는데 이제 몇 개를 만드느냐 너무 많이 만들어도 문제고 너무 조금 만들어도 문제고 하니까 이제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make to order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문을 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납기가 중요해요. 납기. 그 주문을 받아서 언제 얘들을 이제 납기를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최소 비용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이건 이제 make to stock이죠. make to stock은 보통 이제 우리가 경쟁 우선순위 세 가지 중에 1, 3, 5번 그 좀 저렴한 거 있죠. 저원가 생산, 일관된 품질, 적시 인도, 온타임 딜리버리 뭐 이런 거에 이제 보통 make to stock을 쓰고요. make to order는 굉장히 럭셔리한 제품이죠. 네. 어쨌든 그건 주문봐서 만들기 때문에 생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렇죠. 납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이제 반대로 돼 있죠. 고객 접촉의 정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공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죠. 비효율성도 증가하죠. 고객 접촉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미용실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실 이제 고객이 반드시 그 서비스 생산에 참여를 해야 고객과 접촉을 해야 우리가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저도 오늘 뭐 머리 깎고 왔지만 만약에 미용실에 제가 예약을 한 시간보다 늦게 갔어요. 그럼 이제 제가 늦게 가니까 제가 늦게 깎기 시작하고 그 다음번 온 손님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번 온 손님이 그 한참 동안 또 대기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객 접촉이 없는 서비스가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객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서비스 공정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비효율성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공정별 배치를 셀룰러 배치로 변경함으로써 생산 준비 시간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공정별 배치는 공정별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GT 같은 걸 해서 그걸 셀로 묶으면 그 뭐 기계 한 세 가지 정도를 한 셀로 묶으면 세 가지가 이제 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기계마다 생산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그게 하나의 셀로 엮여서 하나의 작업장처럼 되니까 생산 준비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JIT에서는 그런 그 GT 셀 같은 걸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제품별 배치에서는 제품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만 프로젝트 배치와 공정별 배치에서는 다양한 이동 경로를 갖는다. 우리가 뭐 공정별 배치는 다양한 이동 경로를 갖는 건 맞지만 프로젝트 배치는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위치 고정형 배치예요. 프로젝트 배치가 뭐 댐 건설이라든가 뭐 종합 경기장 건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아예 이동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품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이동 경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8번 식시그마 DMA IC 보통은 최근에는 뭐 그 애널라이즈 쪽에서만 시험에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 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DMA IC의 순서대로 보면 D가 이제 define이에요. define은 이제 품질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 그래서 이거 5번이에요. define.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핵심 품질 특성을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품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측정해야 될 품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CTQ를 파악을 해서 critical to quality라는 CTQ를 파악해서 그래서 이제 그 품질 문제를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이 이제 현재 1번에 있는 품질이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게 이제 측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은 이제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 이때 뭐 인과 분석도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는 그걸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의 핵심 인자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2번입니다. 핵심 인자. 그게 애널라이즈고요. 그다음에 DMAI improve죠. improve.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핵심 인자의 최적 운영 조건을 도출한다. 그게 이제 improve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상을 시켰으면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 제대로 되는지를 컨트롤 차트 관리도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MAIC가 순서대로 5, 1, 2, 3, 4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요. 넘겨서 19번 볼까요? 아래 도구 중 프로젝트 완료 시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적절한 도구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퍼트 CPM은 뭐 당연히 프로젝트 완료 시간 하는 그 네트워크 기법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원시적인 걸로는 그 헨리 간트가 만든 과학적 관리법의 아버지 그 테일러하고 같은 공장에 있었던 동료죠. 간트가 만든 간트 차트가 프로젝트 완료 시간을 이제 좀 그 활동이 적을 때는 이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C의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은 그건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그 만든 사람이 이시카와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름을 따서 뭐 피시본 다이어그램, cause and effect 다이어그램,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레토 차트는 우리가 뭐 품질 문제, 주요 품질이 품질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그리는 게 이제 파레토 차트죠. 그래서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것부터 해서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이제 그린 그 차트를 우리가 파레토 차트라고 하죠. 정답은 A, B 3번이고요. 20번 주기 시간마다 1년의 작업장을 통과하는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이 설치된 조립 라인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조립 라인의 변경 없이 주기 시간을 늘리는 경우 조립 라인의 균형 효율은 감소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균형 효율 공식을 보시면 NC분의 시그마 T예요. 그러니까 이제 C가 증가하면 그 밑에 그 분모가 증가하니까 이제 효율은 감소하는 거 맞죠. A 맞고요. B. 조립 라인의 생산 능력 비교를 위해 각 조립 라인의 주기 시간당 생산되는 제품의 수가 활용된다. 이건 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기 시간당 생산되는 제품은 무조건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주기 시간이라는 게 제품 하나가 생산되는데 허용된 그 최대 시간을 주기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기 시간당은 제품이 하나가 생산되는 그냥 주기 시간의 길이 이걸 비교해야죠. 어떤 게 더 생산 능력이 높냐? 당연히 주기 시간이 짧은 게 더 높으니까요. 주기 시간을 비교하거나 혹은 조립 라인의 시간당 생산되는 제품 수 이렇게 해야죠. 주기 시간 아니에요. 시간당 혹은 뭐 주기 시간의 길이 뭐 이런 걸 이제 비교해야죠. 주기 시간 짧을수록 좋고요. 시간당 생산되는 제품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B는 틀렸고 조립 라인에 존재하는 제공품이 20개이고 주기 시간이 2분인 경우 조립 라인의 처리 시간은 30분 이내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시험 잘 나는 그 리틀의 법칙인데요. 리틀의 법칙은 이제 T는 R분의 I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처리 시간은 주기 시간이 2분이니까 1분에는 이제 2분에 1개 나오니까 1개 나오는데 1분에는 이제 0.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작업 처리 비율은 분당 0.5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공품 재고는 20개니까 20을 0.5로 나누면 40분. 그래서 처리 시간은 보통 이제 40분 걸립니다. 40분. 라인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분 이내이다 이렇게 하니까 틀린 거네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처리 시간이 30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작업 처리 비율도 그 분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D 주기 시간은 가장 짧은 작업 시간을 갖는 작업장과 가장 긴 작업 시간을 갖는 작업장의 작업 시간 사이 값을 갖는다. 아니죠. 이게 보통은 이제 그냥 우리가 생산 라인만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15초, 30초, 5초, 10초, 30초, 5초 이렇게 세 개 작업으로 구성된 그 생산 라인이라고 하면 30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긴 거가 되고요. 우리가 또 실제로 또 바람직한 산출률을 가지고 주기 시간을 짠 다음에 생산 라인 했을 때는 또 주기 시간이 그 실제로 짠 공정의 병목 공정 가장 긴 거보다는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주기 시간은 가장 긴 작업 시간 이상이다. 그거와 같거나 더 크다. 주기 시간이 가장 긴 작업 시간을 갖는 작업장의 작업 시간보다는 같거나 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겠죠. 그다음에요. 21번 볼까요? 재고 관리 가장 적절한 것은 주문량은 주기 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이제 주기 재고라는 게 2분의 Q이기 때문에 Q가 그 바로 퀀티티 주문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 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판촉 활동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요 증가는 안전 재고 예상되는 건 이제 예상 재고입니다. 예상 재고. 안전 재고 예상 재고 둘 다 그 어떤 그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한 건데 이제 예상 재고는 뭐 시즈널리티라든가 약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안전 재고는 약간 단기적인 불확실성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상 재고가 맞죠. 1번 틀렸고 EOQ 모형에 기초했을 때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 비용보다 작게 된다. 아니죠. 두 개 같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EOQ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기 때문에 딱 만나는 지점이 총 비용이 가장 적어지게 됩니다. EOQ 모델의 기본 가정하에서 정량 발주 모형 Q 모형과 정기 발주 모형 P 모형의 평균 재고 보다 그러니까 Q 모형보다 P 모형의 평균 재고 수준이 더 높게 된다. 그건 아니고 이제 두 개는 이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EOQ 모형의 가정에 보시면 수요율이 일정하고요, 리드 타임도 일정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Q로 하든 그 EOQ 모형의 기본 가정을 가지고 Q로 하든 P로 하든 간에 상관없이 두 모형은 Q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주문점을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문 간격을 구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구해 보면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뭐가 더 높다 이런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EOQ 모형이 아니라고 하면 그 뭐 안전재고 이런 것들은 이제 P 모형이 안전재고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P 모형이 훨씬 더 그 재고 고갈을 방지해야 되는 그 프로텍션 타임, 그 재고 고갈 방지 기간이 이게 이제 길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4번 단일 기간 재고 모형은 정기 간행물, 부패성 품목 등 주기 수명 주기가 짧은 제품의 주문량 결정뿐 아니라 호텔 객실 등의 초과 예약 수준 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 기간 재고 모형에서는 이제 재고 관련 비용으로 뭐 유지 비용이라든가 주문 비용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는 우리가 재고 부족으로 인한 비용과 잉여로 인한 비용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ABC 재고 분류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A 항목에 포함된 품목 필요한 A 항목에 포함된 품목은 높은 재고 수준을 감수하고서라도 발주 간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이게 A 품목이 이제 제일 비싼 거라. 그래서 이제 A 품목은 이제 가능하다면 기본 재고 시스템 한 개 팔리면 한 개 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기본 재고 시스템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C급으로 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약간 그 정기 주문 뭐 P 모형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좋죠. 22번 SC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급 사슬 참여자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급 사슬에서 고객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문의 변동폭이 증가하는 채찍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채찍 효과라는 게 이게 그 공급 사슬의 하류에서 그 생긴 변화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증폭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뭐 VMI라든가 뭐 전자자료 교환 이런 걸 좀 쓰면 줄일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사슬의 고객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하우리에 의하면 하우리의 불확실성 프레임워크 있죠. 수요의 불확실성 정도뿐만 아니라 공급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서도 공급 사슬 전략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효율적 공급 사슬과 반응적 공급 사슬, 위험회피 공급 사슬, 민첩 공급 사슬인데 시험이 잘 나는 건 이제 반응적 공급 사슬하고 위험회피 공급 사슬이 시험이 잘 나죠. 재고 일수는 확보하고 있는 물량으로 공급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며 재고 일수가 짧을수록 재고 회전율은 높게 된다. 그렇죠. 뭐 여러분이 회계사니까 회계사 공부하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대량 고객화의 구현을 위해 제품의 모듈화 설계, 차별화 지원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모듈화 설계는 이제 그 부품을 모듈화하는 거죠. 모듈. 그다음에 차별화 지원. 이게 뭐 딜레이드 디퍼런시에이션이라든가 뭐 혹은 뭐 채널 조립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 한 개는 뭐 어셈블리 투 오더라고 있죠. 어셈블리 투. 주문을 받아서 그때 조립하는 어셈블리 투 오더. 공급자 재고 VMI를 활용하면 구매자의 재고 유지 비용은 빈번한 발주와 리드 타임 증가로 인해 상승하고 공급자의 수요 예측 정도는 낮아진다. 이게 VMI라는 게 우리가 4번이 틀린 건데요. VMI라는 건 그 벤더 공급하는 공급자가 그 재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창고를 개방을 해서 공급업자들에게 거기다 이제 쌓아놓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창고 비용은 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정하고 직접 우리가 재고를 사다 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재고를 거기다 쌓아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재고 유지 비용도 이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발주는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창고에 우리 창고에 바로 옆에 있는 창고에 가면 제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주문 비용 이런 것도 이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고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걸어가는 시간밖에는 없긴 리드 타임도 뭐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그 좋은 재고 관리 기법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데 뭐 리드 타임도 증가하고 뭐 재고 유지 비용도 뭐 증가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틀린 거죠. 그렇죠? 네. 공급자의 수요 예측 정확도 이것도 이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문 받은 거를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냥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갖다 놓기 때문에 무작정 쌓아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갖다 놓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의 수요 예측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네. 23번 JIT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 리드 타임 단축, 생산 준비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생산 평준화 등을 추구한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생산 리드 타임, 생산 준비 시간. 우리가 이제 보통 소규모 로트를 쓰기 때문에 이게 셋업 타임을 줄여야 되고요. 생산 평준화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헤이준카라고 해서 평준화. 그다음에 2번 로트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죠. 최소화. 최소화하여 단위 제품당 생산 시간과 생산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일단 그 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산 로트의 크기는 최소화죠. 근데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이 이제 배치하고 로트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은데 배치는 이제 한번 계획을 한 양을 배치라고. 예를 들면 뭐 10만 개를 생산한다고 하면 그 10만 개를 생산할 때 기계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예를 들면 제가 복사를 1000장 한다고 하면 복사 용지를 200장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200장씩 넣고 5번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한 번 찍는 양을 그걸 로트라고 합니다. 로트. 그렇죠? 어쨌든 한 번에 만드는 그 양이 최소화되게 한다는 거죠. 선후행 작업장 사이에 발생하는 재고의 양은 칸반의 수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합니다. 앞에 작업장하고 뒤에 작업장하고 그 재고를 우리가 이제 칸반을 이용해서 땡겨서 쓰는데 그 칸반에 그 필요한 칸반의 수가 그게 곧 그 컨테이너 수인데 그 칸반의 수에 비례합니다. 비례. 그 재고의 양이 그래서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칸반의 수를 가급적이면 이제 최소화하고 이 작업장에 재고가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JIT 시스템의 핵심이 낭비를 제거하는 건데 그 생산 중에 제공품 재고도 많이 쌓여 있고 부품 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 낭비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딱 필요한 양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고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칸반의 수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함으로 칸반의 수를 최소화하고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 맞겠죠. 네. 그다음에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비용 중 예방 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아니죠. 여기는 이제 일단 그 품질 불량으로 인한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낭비로 보기 때문에 실패 비용 최소화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실패 비용. 네. 예방 비용을 최소화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불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최소화를 넣는다고 하면 실패 비용 최소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요의 변동이 생산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재 소요 계획을 기반으로 생산 및 통제를 실시한다. 아니죠. MRP 같은 건 이제 푸시 시스템인데 JIT는 그 풀 시스템이기 때문에 MRP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이건 좀 쉬운 문제네요. 단순 지수 평활법을 이용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다음 표는 2월 수요 예측치와 실지출을 비교한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게 없어요. 그 평활 상수가 없기 때문에 1월하고 2월 달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활 상수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찾으면 정답이 3월 예측치는 35.45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